1894년 프랑스 정보 요원이 누군가가 독일 무관에게 보내는 기밀 문서를 훔쳐내면서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정보국 수사관들은 눈에 불을 켜고 스파이를 찾은 끝에 범인 알프레드 드레피스를 잡아냈습니다. 근거는 그 필체가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체 말고도 더 큰 이유가 있었죠. 드레피스는 유태인이었습니다. 간첩과 필체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참모본부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증거를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보다 확실한 증거의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나아가 이것은 너무나 민감한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만일 공개할 경우 독일과의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협박했습니다. 드레피스 대위는 훗날 영화 빠삐용의 무대가 되는 악명 높은 기아나의 위형지로 끌려갑니다. 그 이후 드레피스의 생이 그려내는 드라마의 주요 배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르주 피카르 중령, 그는 스파이 사건을 조사 중 어처구니 없는 진실을 접하게 됩니다. 문제의 기밀 문서의 필체가 또 다른 장교 에스트라지 소령의 것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었죠. 피카르 중령은 용감하게 에스트라지 체포와 드레피스의 재심을 상관에게 요구하지만 거부당하고 튀니지로 좌천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건을 외부에 전파함으로써 프랑스의 양심을 지킵니다. 드레피스의 부인은 남편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확인하지도 못한 채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러자 초지일관 프랑스 군부편을 들던 극우신문 르 마탱이 뜻밖의 사고를 칩니다. 드레피스의 죄상을 공개한답시고 일찍이 드레피스의 필적이라 규정됐던 문제의 서류를 대문짝만하게 실어버린 겁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필체의 주인은 에스트라지 소령이었습니다. 페르디낭 에스트라지 소령, 진짜 간첩으로서 간섭질로 얻은 돈으로 여자들을 유혹하고 다녔던 저질인간. 그는 공개된 자신의 필적에 개의치 않고 반유태인 선전에 열을 올리며 턱없는 거짓말을 늘어놨습니다. 유태인 하나쯤에 프랑스 육군의 명예를 저버릴 수 없었던 참모본부도 그의 편이었습니다. 에스테라지는 법정에서 깨끗한 무죄 판결로 그 무고함을 인증받습니다. 하지만 기세등등한 에스테라지와 프랑스 군부 앞에 강력한 상대역이 등장합니다. 에밀 졸라. 이 말도 안 되는 꾸락서니에 그는 목숨을 걸고 저항합니다. 나는 고발한다는 제목으로 폭발하듯 써내린 그의 고발문은 일거에 수십만 명이 읽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반유태인 정서를 지닌 프랑스 민족주의자들의 관역이 됐습니다. 험악한 압박 속에서 에밀 졸라는 부르짖죠. 진실이 행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진실이 땅속에 묻히면 끝내는 또 무섭게 폭발합니다. 이것이 폭발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입니다. 결국 프랑스 육군 나리들은 에밀 졸라의 고발 이후 사태가 불리한 것을 안 에스트라지 소령이 해외로 튀어버린 뒤에야 드레피스에게 지금까지의 고생을 참작하여 종신징역을 10년형으로 감경해주는 대단한 관용을 베푸게 됩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도 않았죠. 독일과의 접경 지역에 살던 군인으로서 프랑스에 봉사하리라 결심했던 유태인 장교. 그는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피 한 방울이 남을 때까지 난 외칠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그는 군인으로서 누명과의 전쟁을 충실히 감내해냈습니다. 마침내 1906년 7월 12일, 바로 오늘 드레피스 대위는 지긋지긋한 스파이 혐의에서 자유로움을 프랑스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소령 계급장과 레종 도네르 훈장을 휘감고 아들을 앞세운 무게차를 타고 부대문을 나섭니다. 그 순간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했죠. 그 군중 앞에서 드레피스가 외쳤습니다. 프랑스 만세, 진실 만세. 19세기 말 프랑스를 뒤흔들었던 드레피스 사건은 일란성 쌍둥이, 아니 흡사 분신처럼 20세기 말 한국에서 재현됐습니다. 바로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이죠. 한국의 공안 당국은 자살을 원치 않는 이의 머리에 총을 들이대고 스스로 유서를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더러 분신에 죽으라면서 유서를 대신 써주는 비상식적인 괴물을 창조해냈습니다. 필적이 비슷하다며 간첩 드레피스를 만들어냈던 프랑스 육군처럼 말입니다. 반유태주의에 미쳤던 프랑스 우익 같은 빨갱이 사냥꾼들은 분신 자살한 이의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며 선동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전문가 김형영은 에스트라지 소련같이 거짓말을 일삼으며 필적의 주인이 분신 자살한 김기설의 친구 강기훈이라고 주장합니다. 역시 에스트라지 소련 같은 부류였던 김형영은 후일 돈 받고 필적 감정을 하다가 구속됩니다. 이외에도 강기훈 재판에서 기억해야 할 사람들은 많습니다. 혁명을 위해선 자신의 아버지도 죽일 수 있는 것이 공산주의자라고 강기훈을 몰아붙였던 검사들. 그중 한 명은 지금도 국회의원인 곽상도입니다. 이 가공할 억지에 판결로서 마침표를 찍었던 대법원 판사들의 판결문. 적극적 정신적 방법으로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자살의 동인과 명분을 주어 자살을 도운 것이 명백하므로 자살 방조죄가 성립된다. 다음 사람 강신욱 사건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장.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유서대필 사건 재심 공고가 나오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난센스다. 100년 전 프랑스 육군과 반유태주의자들은 이렇게 한국에 생생히 부활해 있었습니다. 한국의 드레피스, 상상도 할 수 없는 죄목으로 인생의 황금기에 녹물을 부어야 했던 강기훈은 끝내 무죄 판결을 받아들긴 했지만 현재 암과 투병 중이며 그의 지난 세월을 보상받으려면 또 얼마나 세월이 걸려야 할지 모릅니다. 전직 검찰총장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합니다. 정말로 보수라면 적어도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자라면 더구나 검찰 출신이라면 그는 강기훈 앞에서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가 겪은 고통에 공감해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스스로 맹세해야 합니다. 강기훈은 한국의 수국골통 세력이 만들어냈던 극악한 장난의 희생양이었습니다. 드레피스는 폼나는 스파이 혐의라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기훈은 친구가 죽는데 유서까지 대필해주는 미친놈으로 20년을 보냈습니다. 1992년 7월 24일도 아울러 기억합니다. 강기훈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돼야 대한민국 만세, 진실 만세를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언제쯤 되어야 자연인 강기훈에게 우리가 눈이 어두웠노라고, 아니 뒤집혀졌노라고 국가가 사과하고 그 세월에 대해 보상할 수 있을까요?